지금부터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인 지방소멸과 지역회생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는 지역회생이라는 책의 저자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실천을 강조하신 만큼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학습하고 실천 방안을 고민하기를 바라며 어렵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기조 강연을 듣고 질문이나 의견은 종합토론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은 지방회생의 저자 야마시타 유스케 교수님께서 일본어를 말씀해 주시면 그 일부를 통역하는 연속 통역의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지방회생의 저자 야마시타 유스케 교수님과 통역을 맡아주신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 김기흥 대표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상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마시타입니다. 오늘 지금 발표한 내용을 제가 좀 많이 준비하는 바람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2018년에 썼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큐슈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저기 좀 다니긴 했는데요. 주로 북동부 지역에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과소나 아니면 한계마을 그리고 지진 재해에 관한 여러 가지 테마를 좀 다루어 왔습니다. 일본에서 한계마을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한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한계마을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30년 전에 한계마을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누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은 매우 끈질기다, 강인하다, 이것이 한계마을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오늘은 지방 소멸론의 등장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멸론은 2014년 5월에 발표된 민간에서 얘기한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520여 개, 나중에는 896개의 마을이 사라질 거라는 리스트를 제시한 민간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2040년까지 전국에 1,700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 온 것에 대한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모순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당시에 현직 관료가 좀 만들어낸 음모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을 지키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를 좀 지킬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는 없다. 그리고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지방 분권이라는 틀이 아니고 광역 블록 행정으로 좀 집권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를 마주하라고 하면서도 여성을 노동자로서 지켜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犯してるということですね。 가장 큰 모순은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집중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집중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집중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모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현직 관료가 당시에 충격을 주면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 계속 공격을 해가는 그런 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민간 보고서였고요. 그럼 정부는 뭘 했냐? 2014년 9월부터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당시 이제 아베였는데요. 인구 감소 대책과 관련해서 없어서 좋은 지역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경쟁을 강조하면서 경쟁하거나 경쟁에서 도태 이런 정책으로 좀 이런 용어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그래서 돈 버는 힘으로 경쟁하는 이것을 좀 강조하게 됩니다. 아베 정권은 경제 관료
의해서 좌지우지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돈을 버는 일은 힘들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서로 자원을 가지고 경쟁하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보조금을 어느 지역이 가져갈 것인지, 인구 어느 지역이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고향사랑 기분제 이런 것들을 어느 지역이 쟁탈해 갈 것인지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이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재원은 전부 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지방은 아주 한정되어 있는 이 재원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권력이 국가로 집중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재원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지방은 나라에 더욱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쿄로 전부 집중되는 것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주 일본의 부끄러운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일본의 부끄러운 부분인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수는 더 나아가게 돼서 지방 창생에서 이노베이션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일본은 지금 이노베이션, AI를 중심으로 해서 최첨단 기술에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곳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인구가 하더라도 이노베이션으로 경제 성장을 하니까 괜찮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는 소규모 지역이 무너지더라도 어차피 인구 감소로 사라질 테니까 그렇더라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리니어 신칸센 건설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니어 신칸센을 건설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 그 지방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더라도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산업을 성장시켜서 시키면 문제가 없다.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지역 소멸이 나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에 지역 소멸과 관련된 민간 레포트가 나오게 됐는데 그때 그 앞에 나왔던 것이 국제 리니어 콜라이더를 유치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큰 터널을 만드는 과학기술에 의존한 산업들이 제한이 됐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와테켄의 건설이 예정이 되어 있다가 그거를 문부과학성에서 겨우 말려서 그만두게는 되었습니다만 이 뒤에는 재정경제인가요? 그 재정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 움직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구 감소로 지방은 사라진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이후에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해서 이제 지방이 사라질 거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정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나왔던 말이 도쿄 1급 집중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쿄 1급 집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제 도쿄 도립대학의 교수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이제 도쿄에 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지방은 열심히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지켜줘야 되냐 하는 얘기를 학생들로부터 가끔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50대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쿄에 돈을 버는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지방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오셨나요? 제가 학생들한테 도쿄에는 있는데 지방에는 없는 게 뭔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수도권에는 있는데 지방에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다들 굉장히 곤란해하지만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국회라든지 정부 청사라든지 뭐 부처라든지 일환이 있는 황거라든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황거가 있는 치유다구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이제 동경에만 있죠. 동경은 구조적인 중심의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의 중심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물, 재화, 권력 이걸
지방에서 도쿄로 모음으로써 도쿄의 강력한 경제력 그리고 권력이 생겨서 해외에 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면 도쿄는 생산력이 있는가? 대답은 생산하고 있는 곳은 지방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본사가 도쿄에 있기 때문에 이 본사들이 도쿄에서 국가와 결합을 해서 글로벌한 경영을 해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에서 업무를 해서 그것이 업체가 만들어지고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는 본사가 도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들인 것에 대한 세금들도 다 도쿄에서만 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은 결과로만 보면 도쿄만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 그리고 뭐 시도 있어서 이런 기관들이 사실은 숫자로 보면은 지방에 훨씬 많은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큰 규모의 국가기관이 도쿄에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고 소비 규모도 굉장히 커지는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쿄가 돈벌이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도쿄에 집중되는 구조가 결성됨으로 인해서 돈 버는 힘이 집중이 돼서 도쿄가 열심히 버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곳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도쿄 긴자의 고급 레스토랑이 굉장히 이제 비싼 메뉴가 있을 텐데 그것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동경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재가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농촌에서 제공하고 있는 쌀과 채소가 싸야지 도시 서민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그래도 농민들이 실제로 돈을 벌면은 도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쌀과 채소값을 2배 받으면 농촌은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도시민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최근에는 지방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특히 그 중에서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관광으로 돈을 버는 것은 도시부의 호텔이라든지 장거리 수송을 담당하는 뭐 철도라든지 대형 관광 대리점뿐입니다. 그러니까 관광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지방이지만 그걸로 가장 큰 돈을 버는 것은 중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아오모리県。日本の一番北の青森県。 지금 아오모리에 제가 있는데요. 관광하고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오모리현에서는 데스티네이션 캠페인이라고 해서 DC라고 해서 목적지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거를 철도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이제 그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1년에 동북 지진이 나면서 모든 것이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철도 회사들이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과 중앙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방에서는 이런 중앙의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관계를 좀 만들어갈 것인지 하는 것에 힘을 좀 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조화롭게 연결이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서 좀 경제를 부활시키는 게 필요하고 저변이 넓어지게 되면 그만큼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부와 자원을 국가 정책을 통해서 적절하게 재분배하고 재배치함으로써 국가의 힘은 더 강해지고 좋은 순환들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이 바란스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지만 균형을 만들어내서 전원이 힘을 모아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수도권 주민 중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과정만 보고 동경만 노력하고 있고 지방은 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농촌에 있는 그래서 젊은 인력들을 도시에 좀 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첫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회 감소인데요. 어떤 지역에 있는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과소 문제를 과밀 지역인 동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과소 과밀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줄더라도 한쪽은 늘어나 있기 때문인데요. 社会で、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인구는 그 사이에 줄지 않기 때문인데요. 解決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해외로 가거나 해외에서 오거나 하는 그런 증감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지역 간의 이제 증감만 일어나는데 유턴을 한다든지 돌아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문제는 이제 자연 감소입니다. 지금 일본은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지금 이제 수명이 늘어나서 살 만큼 살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거나 아이를 때 죽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고령이 되어서 수명까지 다 하고 수명이 늘어난 상태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제출한 통계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마스다 리포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동경, 도쿄 일부 집중의 문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 위에서 이제 두 번째 파란색이 나오는 그 부분이 이제 동경 가까운 수도권이 되겠는데요. 이곳에서 아이를 낳는 숫자가 전국 수치보다 낮은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아이를 낳는 그 숫자가 1.4명인데 동경은 1.1명이 되겠습니다. 1.1명. 네. 이런 동경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특히 지방에서 여성에 올라오면 동경에 올라오면 돌아가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이 가장 많이 가고 있는 그 동경,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 동경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경만이 아니라 대도시 근처의 지역들의 출산율은 어디서나 낮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대도시에 있는 인구를 좀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를 역사 인구학으로 연구를 했는데 에도 시대 때부터 이 도시화된 지역은 인구가 줄고 그리고 농촌에 있는 인구로 전체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럽에서도 나타난 결과로 일명 도시 개미 지옥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아무튼 이 지역이 그 타마 신도시라고 해서 뉴타운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동경 근교에 정부가 만든 정말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브리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는 그 배경인데요. 그러니까 지브리 영화의 주택단지, 배경이 되는 주택단지로 나오는 곳이 여기 타마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비행기 타고 와서 보니까 서울 근처에도 굉장히 그 높은 주택단지가 많이 보여서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요. 아무튼 이게 일본의 대표적인 큰 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중심에서 30분에서 1시간 안에 떨어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왜 생기냐고 하면은 이제 도심에 와 있던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서 이제 애를 키우려고 하면 살자고 찾는 곳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이 주택단지, 이 거대한 주택단지인 타마타운이 동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경에 있는 23개의 구가 있는데 그 모든 걸 합쳐도 이곳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만든 장소가 이제 아이를 가장 낳기 어려운 장소가 되었다는 그런 모순이라고 하겠습니다. 홍성분들 지금 굉장히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과잉으로 이렇게 괜찮을지 하는 걱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본의 인구 문제 연구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연구한 결과 교외 주택단지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도권 대도시는 일거리도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왜 출산율이 낮을까?
우선은 수도권에 일자리는 있지만 삶과의 균형이 굉장히 나쁘고 그것이 일가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장거리 통근에 맞벌이에 그리고 과잉 잔업들이 좀 일어나면서 가족과의 바란스를 위해서 이런 곳에 거주지를 두게 되지만 결국은 가족과의 바란스가 맞춰지지 않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어서 인구량이 많아지면 고밀도가 되어서 경제는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생활은 점점 나빠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출산, 육아 뭐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이뤄져야 되는 건데 그런 관계들이 지역에서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지방에 가면 항상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문화가 되겠습니다. 도시화는 저도 도시 사회학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화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라는 것은 촌락형 가족이나 공동체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에서 공적 서비스나 시장 이용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활의 사회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시화라는 것은 행정과 시장에 대한 삶의 의존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집이나 지역에서의 문제 해결력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이나 시장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지방과 농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촌의 삶도 50년 이상 지금 도시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농촌에 살아도 도시에서 일을 하고 의료나 육아 같은 것들도 다 행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숲에 갈 때도 차를 농촌에서도 이용하게 되는데 삶은 좀 편리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소도시화가 90년대부터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뭐 어린이집을 늘린다든가 뭐 수당을 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더 행정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지금 상당히 꼬여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구 문제라기보다는 경제를 우선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세대로 봤을 때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지금 기시다 정권에서도 아직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 문제는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구 문제는 개인과 가족, 지역의 문제인데요. 이게 마치 경제, 재정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정부의 지금 방향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인구 추이인데요. 정부는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는 20년 후 2040년에 어떻게 될지를 지금 이슈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40년 문제라는 것은 이게 이제 정부가 제시를 해서 지방 정부에 이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건데요. 2040년까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그 감소 추세를 축소시키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 리포트가 나온 그 다음에 2040년 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회복해야 하는 그 수치를 지방에다가 이제 지방의 역할로 계속 메시지를 내리고 있다가 결국은 이걸 가지고 다시 2040년에 이런 위기가 오기 때문에 행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40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점점 이제 인구가 줄어서 제로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은 출생률로 보면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면 베이비붐 시대의 출생률은 4였다가 그 다음 세대가 지금 2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베이비붐 세대가 4명에서 두 번째 다음 단계에서 2.14로 했기 때문에 이 베이비붐 시대가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베이비붐이 있고 그 다음에 2까지 올라가는 두 번째 베이비붐이 있었고 그 다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이 베이비붐 시대가 없이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그래프를 보면 70년대 이제 4까지 있다가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서 이보다는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에서
아이를 지금 낳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과 일본과 비교하면 이제 한 세대가 조금 늦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보면은 그 1970년대의 베이비 주니어 붐 시대에서 조금 더 그 아이를 낳으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손자인 이제 세대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도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어서 이것을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2000년대 세대들이 의 출생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베이비 주니어 붐 시대, 그러니까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아이를 낳지 않게 된 결과인데요. 이거는 가족과 지역만의 문제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지역이 출생률 문제에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게 그것만이 아니고 정책의 좀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서 2000년 사이에 베이비붐 주니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90년대 그 전까지는 종신고용이었던 것이 이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90년대 좀 불명확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2000년대에는 또 여러 가지 또 개혁이 있었는데요. 시정촌이 합병되면서 많은 농촌 마을들이 좀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농촌이 합병이 되면서 지방과 농촌의 이제 고용 기회들이 좀 사라지게 됐고 농협과 지자체와 관련된 일들도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재원을 보내자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런 좀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면서도 그렇게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 뭐 선거구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지방 분권과 같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지방 분권 개혁들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당시 실제로는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출생률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계획을 했지만 결국은 대규모 행재정 개혁들이 진행되면서 중앙으로 중앙 집권화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인구 감소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들이 이런 변화를 좀 견디면서 소소한 저항을 하면서 전통사회를 좀 지키고 지역사회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절반을 넘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사실 이 오노 아키라 선생님이 얘기한 이 이론은 1988년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이런 마을이 생겨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사실 35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게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상, 80대 이상 분들이 계시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마을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고령화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을은 아주 끈질기고 강인하다 이런 표현이 이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견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구조사 결과를 메디아에서는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기도 하는데 잘 보면 결국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키타, 제가 다니고 있는 아키타 지역인데요. 아직도 굉장히 건재하고 행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계 마을이 왜 소멸하지 않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행정이 인프라를 잘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지탱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잘 지원을 하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정에 의지해서 존속하는 마을은 빨리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행정 서비스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는 점은 도시 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도시 생활에 비해서 한계 마을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이 더 행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힘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은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공공 인프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이러면 큰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거는 뭐 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프라만이 아니고 다음으로는 가족의 지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마을에 계시는 고령자분들은 혼자 살지만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촌에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에 한 명이 가까이에 살면서 부모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도시에서 생활하는 이 젊은이들의 생활을 농촌에서 지지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기회만 있으면은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을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만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05년 거여가지고 좀 오래돼서 고령화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찍게 되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다 빨간색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지역차가 있기는 하지만 서쪽에 있는 일본 지역들은 굉장히 고령화율이 높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 지역인데 이제 파란색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서쪽 일본 상황인데요. 이 빨간 지역들이 좀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어딨냐 하면은 그 근처에 있는 도시에 그래서 녹색 지역이 있는 그곳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지 중심으로 새로운 타운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인구들이 홍성군 안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게 되면 홍성군으로 바로 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시가지에 있으면 홍성군으로 더 농촌 지역으로 들어오기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동일본과 서일본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동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대가 있어서 더 집중이 좀 되고 있는 곳이고 한국도 이런 지역 사정을 비교하면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인 1에서 그 주위에 2, 3 그리고 4까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갑자기 5에서 6으로 가거나 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2010년, 2021년 동일본 지진 이후에 U턴, I턴, J턴 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는데요.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은 가족들이 좀 잘 준비를 했다. 그리고 행정의 인프라 지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학자로서 이 출산율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경제나 정책 문제는 아니고 가치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이제 일본에서 출생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 시뮬레이션을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산율 1.4에서 2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부부에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현시키면 됩니다. 누구나 다 결혼해가지고 4명 이렇게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곳에서 작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을 점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거는 절대로 정부가 개입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여성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나같이 연배가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노? 正義が地方を壊す。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도시의 정의가 지방을 살린다. 원래 책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도시의 정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 그리고 경쟁과 도태
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선택 집중, 경쟁 도태라는 말이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문제가 많은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받는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선택되지 않게 되면 배제되게 되는데 이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에 이렇게 좀 복종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비교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다양한 것들을 서로 공생하면서 존경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얘기하는 마을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마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배제가 아닌 포섭하고 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의존이 아니고 자립을 얘기하면 경제적인 자립을 좀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의존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의하달하는 그런 권력의 방식이 아니고 자치하면서 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전통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양함이 실현이 되고 다양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구 문화가 이제 들어오면서 굉장히 사회가 많이 병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제호가 준 이런 전통 그리고 아시아 이런 사회관들을 좀 지켜나가는 것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이라는 이런 단어에 휘둘리지 말고 뭐가 중요한지 이런 음모론에 휘둘리지 않고 잘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시정촌 단위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촌 단위의 촌회의원 이런 마을 단위의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더 젊은 사람들과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ということで、今、関係人口という言葉もこちらに来てね、いろいろと誤解されている面もあると思いますが、あれも私、政府の中でいろいろと関わってやったことがありますので、本当はちょっとそれも話してみたかったんですが、後でもし何かあれば、私の方に、来ていただければ、どういうことなのかということを教えたいと思います。以上で、私の話をちょっと飲んじゃったんですけど、申し訳あり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감시인구라는 말이 다시 또 유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말씀드리지는 못했고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조금 시간이 늘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야마시타 유스케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